2024년 2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이스라엘에서 삼성의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삼성 넥스트. 전 세계 기술을 투자하고 연결했던 거대한 조직이 조용히 철수한 그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비드 벤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투자청 차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 정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스타트업 광고판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리콘 와디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오늘 예정된 언론 인터뷰 일정을 브리핑했고,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코첨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기술 독립성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인터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역대 투자청 차관들의 사진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유산 위에 제가 더 큰 것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자들이 기다리는 회의실 문을 열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역사에 남을 거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마이크 앞에 앉아 첫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물론 삼성 없이도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삼성 측에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정을 뒤로 미루라고 지시했죠. 며칠 후 결국 만나게 된 삼성 관계자들은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연장을 요청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제안서를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라는 짧은 대답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이랜드와 세쿼이아 같은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이스라엘 투자 철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눈이 떨렸습니다. 참모들이 급히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일시적인 시장 조정이라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평소와 달리 거리가 텅 비어 보였고 스타트업 건물들의 불빛도 예전보다 희미해 보였죠.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스타트업 CEO들이 줄지어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투자 감소 보고서들이 마치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CEO는 삼성의 지원으로 성장한 사이버 보안 회사 대표였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요엘 하임이라는 이름의 그 CEO는 제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삼성의 기술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없이는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삼성의 마음을 다시 돌리셔야 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차트에는 급락하는 매출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 해고 계획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들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인가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요엘은 고개를 떨구며 회의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무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채 금리도 불안정하다는 보고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새도록 사무실에 남아 경제 지표들을 분석했지만 숫자들은 점점 더 암울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2024년이 저물어갈 무렵 제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액이 54%나 감소했고 고용률은 40% 이상 급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다시 확인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등급 하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며칠 후 인텔이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들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삼성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저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제 사진 옆에는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거리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됐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삼성을 돌려달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정부 청사 앞 광장은 시위대로 가득했고 그들이 든 팻말에는 제 이름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음으로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직서를 꺼내보았지만 이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밀어낸 것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는 말없이 저녁을 차려주었지만 식탁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힘들게 잠이 들면 악몽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겨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삼성 이스라엘 법인의 전 법인장이었던 김상무라는 분이었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앉았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이 헝가리에서 진행했던 투자와 협력 프로그램의 상세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년 500명의 현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스타트업들에게 2억 달러의 초기 투자를 제공했으며 2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연결해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손에 든 종이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김상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기술기업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자부심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김상무가 떠난 후 저는 급히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대사관 참사관과 연결되었을 때 저는 더듬거리며 삼성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들려온 대답은 간단 명료했죠. 진심이 없다면 회복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텔아비브의 스카이라인이 예전과는 달리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현 상황의 심각성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설명했죠. 총리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고 긴 고민 끝에 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도 동행하기로 했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상강요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한국 기업의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국가적 치욕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죠. 하지만 재무장관이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본 순간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총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존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총리와 단둘이 남아 서울 방문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져야 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멀어지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6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은 예상외로 정중한 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악수를 나누는 손길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없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빌딩 숲이 낯설면서도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회담장에 도착했을 때 삼성 관계자들과 한국 정부 인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테이블 사이에 둔 거리가 마치 깊은 계곡처럼 느껴졌죠.
저는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나라 대 나라로 느끼는 굴욕감도 묻어났지요.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문제라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회담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우리는 거의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 10년간의 세제 안정 보장, 그리고 한국-이스라엘 인재교류센터 설립까지 말이죠. 저녁 무렵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떨렸고 펜이 무거운 쇠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명을 마치고 나니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텔아비브의 스타트업 거리가 보였죠. 다음날 아침 귀국길에 오르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릎을 꿇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직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밤낮 없이 특별회기를 열었고 세법 개정안부터 외국인 기술 인력 비자 확대 법안까지 쏟아냈죠. 야당 의원들은 매일같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극우 단체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저 역시 묵묵히 실무를 진행했어요. 언론은 우리를 비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폐업 공고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의 표정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2달 후 김상무와 박상무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대했죠.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삼성은 기존 투자의 절반 규모로 복귀하되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발표가 나간 직후 실리콘 와디에는 조심스러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던 사무실에 다시 불이 켜졌고 카페에는 노트북을 펼친 개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물론 예전의 번영과는 달랐지만 죽어가던 도시에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오히려 제 잘못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는 삼성 로고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죠. 다시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25년 1분기가 되자 경제 지표들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이 93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죠. 매일 아침 보고서를 읽으며 숫자 하나하나가 주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엘 하임의 회사도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삼성과의 네트워크 덕분이었다고 솔직히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교류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직접 방문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기술이라는 공통어로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죠. 수업을 참관하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공유하는 거예요?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 순간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생긴 것이죠. 정부 회의에서 이런 성과들을 보고할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사무실을 나서며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령도시 같았던 이곳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 내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저와 총리를 비판했고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죠. 어느 날 강요회의에서 한 장관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고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리에서도 때때로 반대 시위가 열렸어요. 왜 한국에 굴복하느냐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나름의 애국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거예요.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죠. 다행히 대다수 시민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었고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언론도 조금씩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결단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방적인 매도는 줄어들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000명의 엔지니어들이 양방향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져온 시너지는 예상을 뛰어넘었죠. 어느 날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국과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함께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수식과 다이어그램으로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한 이스라엘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죠. 김 박사라는 한국 엔지니어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기술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더 큰 것이 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철학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안정되어 갔지만 완전한 회복은 요원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스타트업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떠난 인재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만난 엔지니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아내는 실리콘밸리로, 형은 베를린으로 갔고 자신만 이스라엘에 남았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체념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냐며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격려했죠. 정부는 파트너십 강화법을 통과시켜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총리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점에 선 것 같다고요.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수에서 배운 교훈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취약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며 일희일비하던 시절도 이제는 지나갔어요. 느리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글로벌 협력이 당연한 것이었고 고립된 생태계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정보기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이 철수하게 된 배경에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의 한 배터리 기업이 배후에서 환경단체를 조종하고 언론에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며 심지어 내부 고발자를 매수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고 분노와 함께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조종당했는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수사 결과 전 투자청 차관이었던 발라주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한때 동료였던 사람이 국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이 사실을 한국 측에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침착함에서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도 옳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시민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된 것이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죠.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였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은퇴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마지막 공식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며칠 밤을 고민했죠. 결국 저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들과 학생들도 있었어요. 첫 문장을 시작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린 것은 공장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장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쌓는 데는 처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돌아봅니다. 삼성 공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지만 예전의 절반 규모에 불과하죠. 하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떠날 수도 있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은퇴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좀 더 현명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적어도 우리는 실수에서 배웠고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를 하러 왔을 때 한국-이스라엘 협력의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넘어져 봐야 걷는 법을 제대로 배운단다. 할아버지도 그랬지. 지금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죠. 매년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그들이 가져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기업들도 처음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해요.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발전도 없었을 거라고요. 물론 그 대가는 너무 컸지만 적어도 헛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가끔 삼성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면 그들은 여전히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합니다. 과거의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이해와 존중을 읽을 수 있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다고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합니다. 기술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죠. 하지만 신뢰가 무너졌을 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떠납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 기업은 단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와 연결망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힘은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